이번 작품은 이사벨 아옌데의 운명의 딸입니다. 옮긴이는 권미선입니다. 아옌데의 3부작은 첫 번째가 운명의 딸, 그리고 후속작이 세피아 빛 초상, 이어 그 다음 이야기가 영혼의 집인데요. 저는 세피아 빛 초상을 먼저 읽고 아옌데의 작품이 좋아서 계속 이어서 두 작품을 더 읽게 되었는데요. 운명의 딸은 시대적 배경이 1843년에서 1850년까지고요. 공간적 배경은 그 칠레 발파라이소에서 시작되어 영국, 중국, 홍콩 등을 거치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로 옮겨집니다. 큰 공간적 배경은 칠레의 발파라이소에서 시작되어 캘리포니아로 옮겨진다고 보면 되고요. 주요 등장인물은 이 책 제목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 운명의 딸 엘리사이고요. 그리고 그 세피아비 초상으로 쭉 이어지면서 타오치엔, 미스 로즈, 파울리나를 중심으로 펼쳐지고요. 주요 등장인물들의 2세대, 3세대로 이어지는 스토리가 3부작에 걸쳐서 쭉 연결되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 책의 중심축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은요, 그 칠레의 역사입니다. 이 주인공 엘리사 소머스가 자란 칠레 발파라이소를 중심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그 유럽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가 점점 확장되어 가고요. 특히 그 영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 초창기에 그 역사를 잘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요, 이 발파라이소의 역사를 잠깐만 그 네이버의 그 나무위키에서 제가 뽑은 건데요. 이 발파라이소의 역사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 발파라이소는요, 그 원래는 그 피쿤체 원주민이나 오늘날의 칼데라와 콘셉시온을 오가는 유목민이었던 그 창고인들이 처음 거주했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이 발파라이소 대 아리바의 이름을 따서 마을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네요. 그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발파라이소는 몇 채의 집과 교회만 있는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그 1810년에서 1830년 사이에 그 현재 도시의 상업 중심지를 제공하는 토지 개간 공사를 포함하는 기존의 그 항구 대부분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810년 한 부유한 상인이 칠레 역사상 최초의 그 부두와 식민지 시대의 최초의 부두를 건설한 것이죠. 오늘날 그 자리에 그 엘 메르쿠리오 데 발파라이소의 건물이 서 있고요. 그리고 나서 바다는 이 지점까지 솟아올랐고 바다에서 육지를 매립한 결과 해안선이 5블럭이나 멀어졌다고 하네요. 그 발파라이소는요, 지금 그 칠레에서 그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고요. 그 산티아고에서 북서쪽으로 약 1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요. 이 도시는 그 국제 선원들에 의해 리틀 샌프란시스코와 태평양의 보석으로 알려졌고요. 그 2003년에 그 발파라이소의 역사적인 지역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서요. 오늘날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자갈이 깔린 골목과 화려한 건물들로 이루어진 도시의 미로를 즐기기 위해 전 세계에서 이 발파라이소를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아엔데 작품에서요, 그 지진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지금 이 칠레의 그 지질이요, 그 페루 칠레 해구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진에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그 특히요, 그
많은 피해가 났던 지진이요. 1906년 8월 16일 발파라이소 지진이거든요. 그때 그 사망자만 3,000명이고 부상자가 2만 명으로 죽게 되었으니까 그 피해액은 수억 페소로 평가되었으며 그때 당시 칠레 경제의 중심이었던 도시 전역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칠레의 기온은요, 한 달 평균 기온은 1월이 17도씨, 그 다음에 7월이 11.4도씨까지 내려가고, 그러니까 가장 추운 달과 이 따뜻한 달 사이가 한 6도 정도로, 그런데요, 이 태평양을 쭉 이렇게 마주하고 있어서요, 이 칠레 겨울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태평양의 보석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 발파라이소는 즉흥적인 도시 디자인과 독특한 건축물을 바탕으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 이 발파라이소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이 발파라이소가 초반부에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적 배경이 됩니다. 자, 이어서 남자 주인공 타오치엔이 존 서머스 선장의 배를 타고 칠레 이 발파라이소 항에 도착하면서 이 작가는 다시 아편 전쟁 후에 중국 난징 조약으로 양놈들이 들어오면서 갈갈이 찢어지는 중국의 역사를 타오치엔의 해체되는 이 가족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타오치엔은요, 가난한 집안의 넷째였는데 당시에는요, 가난한 집안에서는 자식들이 뿔뿔이 지금 이 중국이 뿔뿔이 흩어진 이 열강들에 의해서 찢어지는 것처럼요. 집안이 뿔뿔이 찢어지는데요. 자식들이 타오치엔도 그래서 10년간 노예로 팔려 나가거든요. 그런데 노예로 팔렸다가 도중에 홍콩에 있는 종이 그러니까 침술과 약초로 병을 고치는 일종의 한의사 있잖아요. 유명한 종이에게 다시 노예 상인이 다시 팔아버리거든요. 그래서 타오치엔은 스승 밑에서 중국의 전통 침술과 그 다음에 약초에 대해서 세세하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도중에 영국인 의사를 만나서 양의의 그런 어떤 서양의 의술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타오치엔은요, 홍콩에 있다가 납치되어서 칠레까지 오게 되고 그리고 다시 황금 열풍으로 들썩거리는 캘리포니아로 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지금 중국의 무대였던 아편 전쟁 후 난징 조약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면요. 왜냐하면 난징 조약으로 중국이 이제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서양 열강들에게 드러나면서 중국이 찢겨 나가잖아요. 부분에서요. 여기 그림이 바로 용선생 세계사에 나오는 난징 조약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게 아편 전쟁에서 패한 이 청나라가 난징 부근에 정박 중이던 영국 전함에서 난징 조약이 체결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서양 열강과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었고 청나라는 나중에 열강들의 먹잇감이 되어서 몰락하는 거죠. 근데요, 청나라는 그때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영국은 엄청난 배상금과 함께 광저우 인근의
홍콩을 넘겨달라고 그때 그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도, 그러니까 청나라도 배상금이야 줄 수 있지만 땅을 떼어줄 수는 없다. 그건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다시 영국의 공격에 나서자 결국에 청나라가 그 영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항복을 선언하면서 그 홍콩을 이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난징 조약으로요. 그 홍콩뿐만 아니라 그 광저우를 비롯한 5개 항구 도시를 개항하고 그다음에 공행을 폐지해 자유롭게 무역을 하도록 해주고 심지어 도시 안에 그 영국인이 사는 조계에서 그 조계라는 것은요 그 치외 법권을 인정받은 외국인 거주지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아편 전쟁 후에 개항한 이 중국 도시마다 외국의 조계가 있었고 전쟁이 벌어지면 그 조계는 그 나라 군사 기지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영국 다음으로 그 다음에 또 우선권을 쥐고 있었던 이 미국이 또 득달같이 달려들었고, 그리고 이 다음 그림을 한번 보면요. 이 풍자 만화 이 그림을 보면 자,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여러 나라가 각자의 속셈대로 중국을 이 호시탐탐 노리는 이 풍자화에서처럼 그 중국은 갈갈이 찢겨 나가는 거였죠. 자, 그래서 보면요. 이때요. 얼마나 처참했냐면요. 중국은 그때 그 딸들의 운명은 또 얼마나 처참했냐면요. 심지어 그 태어나자마자 버리기도 했고요. 뭐 팔아버리거나 이런 거는 거의 아주 너무 흔했었고요. 심지어 그 버리기까지 했다니까. 그런 그 시대에 그 찢어져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이 책에도 잘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이요. 이런 그 역사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 와닿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첫 번째 그 차이나타운이 형성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세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자, 이렇게 되면 잠깐 그 앞쪽으로 한번 가서요. 그 골드러시 황금 열풍으로 들썩이면서 이제 그 타오치엔이 캘리포니아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엘리사 소머스와 타오치엔을 중심으로 이 초창기 캘리포니아가 이 골드러시로 그 신대륙의 꿈의 도시로 커가는 그 역사를 또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차이나타운이 그 초창기 캘리포니아라는 이 신도시에서부터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 과정이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 중국의 독재라면요, 이 초기 조상들이 얼마나 그 방해를 받으면서 그 양키들의 방해를 받으면서 이 신도시 캘리포니아에 정착했는지를 알게 되면요,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은, 특히 또 그 어린 그 여자아이들 그 10대들이 자기네 민족들에 의해서 팔려와 이 매춘굴에서 일하며 18세를 넘기지 못하고 죽을 정도로 그 성노예로 살았던 그 역사, 그 부분을 읽으면요 먹먹해서 진짜 읽어내기가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그 군뱅이라고 엄청난 박해를 받았지만 그 어린 여자 10대 아이들 싱송걸즈인데요. 자, 그래서 나중에 그 타오치엔이 중국 의수를 행하면서 그 싱송걸즈들이 나중에 그 성노예로 살다가 그러니까 18세를 넘기기 어려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 죽을 것 같으면은 그 타오치엔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그 여자애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포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어차피 그 죽은 시체를 처리하느니 그런데 왜 데려가느냐? 그거는 이제 물었더니 내가 실험용으로 쓰겠다 이러면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자기가 가진 그 의술을 최대한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 금침이나 이런 걸 배웠던 거 그런 거 그다음에 그 약초들 그런 처방에 의해서 만약에 살려내잖아요. 거의 대부분 죽지만 그나마 살려내면 그 당시 그 종교 중에서도 그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그 퀘이커 교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비밀리에 그 교도들하고 연결해서요. 그 살려낸 그 10대 아이들을 그 오리건주의 그 목장이나 그다음에 캐나다의 세탁소, 그다음에 멕시코의 그 도자기 공장 이런 것 또 대부분의 하녀 이 선량하고 이 불쌍한 이 여자아이들을 그런 쪽으로 연결해서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해서 살려서 그들이 자유를 찾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나중에 그 타오치엔이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한 그 생생한 역사들이 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 빼놓을 수 없는 그 멕시코와 이들 사이에 그 전쟁이 있었던 거 제가 그 세피아비 초상에서 상당히 자세히 북 리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전쟁 중에 그러니까 멕시코는 그 텍사스주의 많은 부분과 그다음에 애리조나주, 그다음에 뉴멕시코주, 네바다주, 유타주, 그다음에 콜로라도주의 그 절반과 캘리포니아 이런 땅을 그 미국인한테 잃었잖아요. 그래서 멕시코인들에게는 그 양키들에게 맞서 싸우는 것이 곧 애국행위였기 때문에 이 책 2권에서요. 이 양키와 멕시코인 넓게는 이 스페인어를 쓰는 모든 이 라틴 아메리카인들과의 끔찍한 살상을 저지르는 그런 인종 간의 그 아주 잔인한 대결들 그런 대립들이 아주 잘 보여집니다. 이사벨 아엔데의 스토리의 힘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이런 역사에 복잡하게 뒤얽힌 이 스토리들을 그 수많은 독자들이 읽어내게 하기 위해서는 소설적 재미를 또 잘 가미해야 할 텐데요. 자, 저는 그 아엔데의 이 3부작에 계속 빨려 들어가면서 읽었는데요. 이 아엔데의 그 이야기꾼 같은 이 글솜씨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물론 이 소설의 메인 테마는요. 사랑과 남녀 간의 우정 그리고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우뚝 서는 용기 그 다음에 사랑을 찾아 모든 걸 걸고 떠나는 그 험난한 여정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그 엘리사 소머스가 그 호아킨과의 운명적인 만남에서부터 그 사랑에 빠지고 이어서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되자 그 마마 프레시아가 그 눈먼 노파 주술사를 찾아갔을 때 그 주술사 마치가 한 말인데요. 내가 이미 말했잖아. 집착이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라고 한번 머릿속에 들어가 박히면 가슴이 터지고 말아. 그 끈질긴 집착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로 악질이 사랑이야. 사랑, 그 다음으로 가장 심각한 집착이 금이지. 자, 바로 이 주술사의 말처럼요. 그 최고로 악질이 바로 이 사랑. 이 사랑의 주인공이 처음에는 미스 로즈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엘리사 소머스였고 또 린과 타우치안의 사랑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와 타우치안의 그 우정에서 또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 다음에 또 이 늙은 주술사가 말했던 황금에 대한 집착 그 들끓는 욕망과 이어서 그 끝없는 절망들
그리고 더욱 재밌는 건 이 아마존 여전사와 같은 이 파울리나의 그 사업. 자, 그렇게요. 아주 읽을 거리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잠깐 칠레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거든요. 지금 이 칠레에서 여기 샌프란시스코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러니까 골드러시가 일어나고 이쪽 여기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는 칠레, 페루 이런 쪽에 있는 곳도 들썩들썩 하거든요. 새로운 운명을 펼치려고 하는 이러한 그 칠레인들의 그럼요. 얼만큼 가난해서 그랬냐면요. 여기 샌프란시스코에 그 황금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을 때 거기서 그 초반부에 그 무슨 콜레라나 이질이나 이런 질병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요. 의외로 중국인과 칠레인들이 많이 그 피해를 벗어났거든요. 그럼 왜 그랬었냐면요. 먼저 칠레인은요. 너무나 가난하고 더럽게 살아서 수많은 질병에 면역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칠레에 찌들린 그 가난이 아주 생생하게 잘 나오고요. 그리고 중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물을 끓여서 차를 마시는 그 습관 때문에 그 콜레라 그 질병에서 그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면요, 이 파울리나의 자, 사업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지도 요 밑에 그러니까 여기가 마젤란 해협이고 여기가 혼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대서양에 유럽에서 이쪽 대서양에서 이렇게 건너서 이쪽 해협을 건너서 혼곳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산티아고 이쪽 북서쪽 여기에 그 발파라이소가 있거든요. 그럼 이곳으로 수많은 그 유럽인들이 와서 정착을 했는데 미스 로즈가 그 자신의 사랑, 그 거의 불타는 그 사랑의 그 사랑을 실패하고 그걸 피해서 이쪽으로 온 곳이 바로 이 칠레에 정착하는 그 미스 로즈의 스토리가 처음에 펼쳐지고요. 그리고 그 주요 스토리는 엘리사 서머스지만 거기에 그 파울리나의 이야기가 저는 재밌었거든요. 이 파울리나의 사업은요. 그 나중에 세피아비 초상에서도 이 파울리나의 스토리가 연결되는데요. 지금 이 그 샌프란시스코 부둣가에는 이 발파라이소에서부터 이 파울리나가 보낸 물건들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그러니까 그 골드러시에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왔잖아요. 근데 이 파울리나가 본 것은 뭐였었냐면은 그 남편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해서 중고 증기선을 사게 합니다. 근데 남편은 당연히 금을 찾으러 금광으로 떠나려고 금광을 발견하려고 그런 야망을 품었었죠. 근데 파울리나는 아니다. 제일 먼저 중고 증기선을 하나 사서요. 거기에 계란, 생치즈, 칠레에서 그 여름에 수확한 그 쌓인 그러한 야채나 과일들 그리고 쇠고기까지 즉시 요리할 수 있도록 그 속을 채워 양념한 이 온갖 종류의 가금류들 이러한 것들을요. 그 수녀들에게 부탁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 배에다 얼음을 잔뜩 채워서 그러한 물건들을 가지고 갔는데 그 물건이 처음에 갔을 때 거의 사흘 만에 동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배를 책임졌던 선장이 바로 그 미스 로즈의 오빠인 존 서머스 선장이거든요. 그 선장은 또요 어떤 거를 하냐면요. 그 아주 진한 로맨스 소설을 갖다가 영국에서 그 아주 싸게 인쇄해서 가져와서 그곳에서 거의 50배를 넘기고 그곳에서 그것을 팔아서 장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사업적인 촉을 어떻게 그러니까
남들이 그 금을 캐고 그곳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거의 대부분이 절망해서 나중에 그 그 끝없는 절망에 빠진 그 빈털터리가 된 사람들도 바로 이 파울리나가 증기선을 하나 더 사들여서 그들을 데리고 다시 칠레로 오고,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 그 싼 밀가루나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서 다시 칠레로 오고, 이러한 사업을 펼치는 게 초창기 이러한 사업을 펼치는 게 파울리나거든요. 자, 그래서요. 여기에 또 재밌는 거 하나, 이거 이야기가 계속 길어지는데, 미스 로즈가 뭐를 하냐면요. 자기가 겪었던 그 첫사랑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다른 스토리를 가미해서 계속 그 로맨스 소설을 씁니다. 그럼 그 로맨스 소설을 쓰는 것들을 그 오빠가 영국으로 가서 그 존 소머스 선장이요. 오빠였으니까 영국에서 그걸 인쇄해서 그걸 영국에서 이제 팔려 나가면 그 인쇄를 다시 그 동생 미스 로즈의 이름으로 그쪽의 은행에다가 그 이익금을 다시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미스 로즈가 키웠던 바로 이 엘리사가 잠깐요. 그 엘리사 소머스가 바로 그 존 서머스 선장의 딸이었거든요. 그러한 스토리가 뒤에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16년 후에 나중에 밝혀지는 그 스토리들, 그러한 것들이요. 읽어가는 동안 이 책에서 거의 재미가 없다고 할 순간이 없을 정도로 계속 이어서 아주 그러한 스토리들이 탄탄하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 그러니까 이사벨 아옌데 이 3부작을 읽으면서요, 감동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이 소설가에게 저절로 끌려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곳 칠레를 한번, 이 발파라이소를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칠레 발파라이소의 이 번창함은요, 언제 끝이 나버리냐면요, 요 지도를 조금 더 올리면요, 바로 이 파나마 운하가 1914년인가 그때 개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이 라틴 아메리카의 맨 끝인 이 마젤란 해협에서 홍곳을 거쳐서 이렇게 쭉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여기 있는 이 파나마 운하로 이렇게 와버리면 되니까요. 자, 요 카리브해 해를 거쳐서 이렇게 바로 가면 그 미국으로 직통해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발파라이소의 이 번창함은 끝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이 아엔데의 3부작을 읽으면서요, 이 칠레의 역사, 그리고 이 라틴 아메리카와 이 미국의 이 끈질긴 관계,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지금 나왔던 이 타오치엔의 중국의 역사, 그 난징 조약으로 얼마나 중국이 갈갈이 찢어져 버리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역사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재미있게 배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